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 2019 서울 돌봄 정책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의 사회를 맡은 YTN 앵커 차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특히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먼 길 또 바쁜 일정에도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최로 개최되며 서울의 현 돌봄 정책을 돌아보고 또 미래의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찾고자 기획이 됐습니다. 또한 해외 도시의 우수한 돌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요. 돌봄 관련해서 정책적 발전과 또 확대 방안까지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수의 복지, 돌봄 학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많은 조언 들으시고 또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크게 기조연설,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 발표, 또 분야별 세션 토론 이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오프닝 영상 먼저 시청하시죠. 네,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상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컨퍼런스의 시작을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영상으로 인사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스크린으로 함께 시청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오늘 서울 DDP에서 열리는 국제 돌봄 컨퍼런스 그리고 엑스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현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과 이태수 교수님 그리고 영국에서 오신 마틴 랩 교수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돌봄에 대해서는 확고히 정착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저는 결심을 했고 내년에는 특별히 초등 돌봄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아주 본격적인 이 시작에 저희들이 났습니다. 오늘 좋은 돌봄에 관한 구상과 비전을 또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저희 서울시는 또 이를 반영해서 서울시가 돌봄의 도시가 되고 복지의 도시가 되고 그래서 보다 더 행복하고 더욱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행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고 또 아주 힘들게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서울국제돌봄 엑스포 준비위원회의 이태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수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 이른 시간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너무 거창하게 저의 역할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고 뭘 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준비위원장으로서 아주 작은 역할을 했고요. 실제로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고 특히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부스에 참여하고 계신 민간시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산을 비롯해서 그리고 스웨덴의 예테보리 등등 세계적으로 또 각 도시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둘째 날로서 본격적인 학술 토론 내지는
좀 더 심층적인 이 연구 이런 것을 좀 세계적인 어떤 눈높이에서 하게 되는 이런 날입니다. 기조 발제자로 와주신 마틴 넵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따가 오후에 출연하실 미국, 호주, 스웨덴 그리고 일본 등등의 공무원 여러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20분까지 이 오프닝 세레모니가 있는데 약간 다른 분들의 바쁘신 일정으로 오시지 못함에 의해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돌봄이 한국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됐습니다. 아직 한국의 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2018년 OECD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GDP 중에 11.1% 정도의 사회 지출비의 비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1970년대 정도 OECD 평균에 불과한 거라서 한 50년 정도 이 수치만으로 보면은 뒤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의 복지가 복지국가의 어떤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얘기되는 시점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정도 IMF 경제 위기 직후에 복지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의 필요성에 의거해서 재정과 제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된 그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하니 사실 복지국가의 역사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야마다 보면 아직도 급여 수준이 낮고 그리고 그 범주도 매우 협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그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욕구 측면에서 보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든든한 지지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돌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굉장히 중요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장애물로 된 지가 오래됐고 우리도 이제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돌봄의 영역은 제대로 정책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2년 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 돌봄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복지국가를 재설계하고 도약적인 그런 단계로 들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보다 먼저 돌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정부가 돌봄에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돌봄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 당위성 이런 거야 마틴 넵 교수께서 세계적인 흐름과 학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실 건데 한 3가지 정도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돌봄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고 그거를 부정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항상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게 실제화되고 있냐, 제대로 구현되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긍정적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돌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돌봄,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의 의미가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과 아동의 경우 시설에 아직도 입소시설에서 24시간을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상태고, 요양의 욕구가 있는 경우 병원으로 그리고 요양원으로 직행하셔서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심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이 어떻게 진정으로 구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큰 숙제를 저희들은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과 관련해서는 통합, 연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역시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되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매우 반성할 지점이 많고 고쳐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돌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한때는 돌봄을 매우 좁게 생각해서 요양, 요 영역만을 돌봄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요. 조금 더 확대돼서 지금은 돌봄을 거의 사회 서비스라는 그런 영역에 동등한 개념으로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 안에는 반드시 이 수발, 좁은 의미의 케어뿐만이 아니고 돌봄과 이 보건의료, 또 지역사회 안에 있으려면 주거, 아니면 자립을 하려면 고용, 또 필요한 경우는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부문들이 다 결합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의 복지국가의 역사가 일천하고 너무 이 각각의 전문가주의에 빠져서 다른 영역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도모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확보되어 있지 못함으로 해서 필요는 하나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것도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서 논의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돌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자 최근에 떠오르는 그 핫 이슈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성의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그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 요소가 상당히 좀 박약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 공적인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공적인 위상을 가지고 일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공적 이 책임감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냐, 어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그분을 책임지고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냐라고 본다면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간 사회복지계에 계신 분들, 아니면 각각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공공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지방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달 체계의 개편을 하는 가운데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 조치권, 수급권자에게 책임지고 서비스를, 급여를 드릴 수 있는 이 조치권을 보다 더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여하고,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그 조치권이 실제적인 돌봄 서비스의 수행으로 그렇게 이어지도록 설계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돌봄 SOS 센터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좀 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그런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 세 가지 컨셉이 돌봄의 영역 안에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 전반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한 세 가지 컨셉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것이 돌봄 영역에서 구현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요소가 다시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민간과 공공, 즉 지방정부와 즉 공무원과 아니면은 민간 영역에 계신 서비스 공급자들이 어떻게 이 협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모델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굴부터 나중에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이 어떻게 돼야만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그리고 실효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지, 이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 과정이 각각의 역할을 맡으신 기관과 책임자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성실히 수행돼서 전 과정이 완결된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고 서울의 전달 체계의 개편의 핵심적인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틴 랩 교수께서 전체적으로 서장을 열어주시고, 서울시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태어나서 영유아 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노인기가 돼서 존엄한 죽음을 맞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의 복지와 그리고 건강, 의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그러한 성과를 지금 어떻게 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를 복지정책 기획관님께서 이어서 얘기해 주실 거고요. 오후에는 아동과 특히 이 장애인 그리고 노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의 연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두 개의 세션으로 동시에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하는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기획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실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요한 나라들의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국제적 행사에서도 이런 유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뭐 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대개 뭐 이론적으로 아니면 크게 그 나라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얘기했던 적은 무지 많지만, 이렇게 복지행정의 일선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실제 거기에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민간분들은 어떤 역할을 같이 협력적으로 하고 계신지를 소상하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다,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세미나의 하이라이트, 유일한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다 섭섭해 하실 건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도 주목해 주시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 도대체 거기서는 복지관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 민간 사회복지사는 뭘 하냐,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냐, 공무원들은 결정권이 얼마나 있냐, 나중에 징계는 안 먹냐, 뭐 이런 등등의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오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준비한 것과 또 실제 결과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의도를 담아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행사가, 세미나가 준비됐습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될지 저도 좀 약간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참석자 분들의 또 참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래도 무언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남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 돌봄의 실현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매우 큽니다. 어쨌든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는 그런 일정이겠지만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가급적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게 제가 환영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인데 저도 하여간 몇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외람되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수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인사말 초반에 겸손하게 본인이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돌봄에 대한 철학이 행사 곳곳에 녹아나고 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와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정책적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더욱더 소중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기조 연설인데요. 급속한 인구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발표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수십 년간 장기 요양 보호 그리고 사회복지 또 정신건강 정책 분야에서 주력을 해오셨고요. 또 치매, 정신건강, 자폐증 이 분야에서 특별히 더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보건정책과 사회정책 분야의 마틴 랩 교수님이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indeed for that very kind welcome. I'm absolutely delighted and honoured to be here at this very important conference. So thank you very much indeed to the organisers for inviting me and generally for organising it. It looks very, very impressive programme,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So my purpose in this opening presentation is to talk through one of the big challenges I think we face in our modern society, which is the challenge of ageing. It's also a joy, and I put joy as the first word. We should be congratulating ourselves as a society, as a country, as a world, in the ageing of our populations. It's a tremendous achievement. But at the same time, it is generating challenges, and I want to focus on some of those challenges and particularly how we can respond to them. So as I go through, I will draw on mainly evidence that we've generated in my country, in the UK, particularly in England. I've got some figures from Korea and some allusions and references to what goes on elsewhere. But I want to draw from experience in a number of countries to try to see how we can respond to this challenge. Let me just say two more things by way of introduction. Firstly, that in the book you've got on your table, the slides and so on, I'm afraid my slides are not there. I was very badly behaved and I didn't send my slides in advance. You've got a text, but I want to thank the conference organisers for being patient with me, but also being wonderful in organising my trip here. So to say, if you want to have my slides, I'm very happy to make them available to you, and my final slide has my email address. The second thing to say is that this is simultaneous translation. I can't see the translators, they're in the boxes. I hope I don't speak too fast. But if you think you're not understanding, then perhaps wave and I'll slow down to give the interpreters a better chance. Okay, so let me just go through the structure, what I want to cover in this presentation. I'm going to say something quickly about population ageing, why it's occurred, and I'm going to focus particularly on dementia. Not because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although it is very, very important as an association with ageing, but because I think it represents one of the big challenges that we face and captures some of the difficulties we have. So Professor Lee was talking about, for example, the need for communities to step up and really play a role, the need for integration, the need for public responsibility. All of those things come through in dementia. So I want to focus on dementia as I go through. I'm going to just talk about what we know about it and what we can do to respond to it. And I will focus almost entirely on the care response, because just to spoil the story, there is no cure for dementia. There may be one day, but there is not at the moment. And if we want to prevent it, we've got to wait a very long time. So the main focus of what I talk about will be the care sector.
I'll then say something very briefly about an international project we have and finish with some brief concluding remarks. So, population aging, now and into the future. What do we know? Now, I copied this table. I went onto the web and copied this table from the third National Dementia Plan for Korea. And I'm going to show you two tables from this particular report. This is the population aging for Korea. This is what many of you, most of you will know about this already. It shows this very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er people and the proportion of older people within the population. Now, I'll show you a figure later on, a diagram, a graph later on, which demonstrates what I think many of you know already, which is that among the high-income parts of the world, I think probably among all countries of the world, Korea has probably the most rapid aging population. So you're moving to an aging population very, very quickly compared to most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So that raises the challenge. It is a joy, as I'll show you in a moment, but it is also a challenge. I think also we have this particular challenge with the oldest old, and you can see that on the slide. In the bottom row of that table, you can see the number of people aged 85 or over and how that is growing really quite fast. So those are the people where dementia is particularly, for example, particularly common. So why has population aging occurred?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and I've just put a few of them on the slide here. I'm not going to go through everything on the slide, but what I put in the left-hand list of bullet points are thing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many health problems. So they're things like immunization, particularly of children against various infectious diseases, things like industrial safety, road safety, things like healthier parenting, teaching mothers, helping mothers to be better at parenting, protecting the child. Tobacco control is another example. These are all things that have allowed people to live longer and generally to live healthier lives, although I'll come back to that in a moment. And then, of course, in the box on the bottom right-hand side of the slide, we've had the tremendous contributions of curative medicine. So many things have contributed to this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is is an amazing achievement. So although most of what I will say from here on will be rather depressing and challenging, I think we must remember this is an amazing achievement, that people live so much longer than they ever did before. So it is a joy, but it's also a major global challenge. So why is it a challenge? Firstly, what we know, as people live into older age, they have a much higher risk of health problems, and those problems are linked to disability, to dependency, to need for support in their lives. So old age is associated with all of those things, which means that the care sector is really very, very important and growing, or needs to grow in importance in our various countries. That leads to, as I say, those conditions lead to greater need for care. That's not just care that's through the formal sector, using paid staff, whether it's health or social care staff, but reliance on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I'll come back to that a bit later on. And I've just picked up here 4 particular concerns, I think, in the health and care se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aging. One of them is what we in the UK would call multi-morbidity. People are living into old age with more than one health problem, and I'll show you some data on that later on. So that complicates things quite considerably. So let me just give you one example. If somebody with dementia fractures their hip and goes into hospital, in the UK they will stay in hospital for 17 days longer than somebody without dementia who fractures their hip. So dementia complicates their thing. So that combination of morbidities is a complication. Second consequence is this general frailty consideration, that people, because of their systems, their bodily systems change, they are generally more frail. It makes them more vulnerable to all sorts of things in their lives. Thirdly, we have this decline in cognitive ability, which is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dementia. I'm going to focus on that. And then fourthly, we have this growing challenge in many, many countries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a really big challenge which I think most countries have not really woken up to until relatively recently. So those are some of the challenges that are associated with those worsening health conditions. Now, what I put in the top of that slide is a quote from a paper which I found very useful, paper in the journal Age and Aging a few years ago. And it distinguishes 3 types of challenge, and those will come through some of the later parts of the presentation. The biological challenge, I've talked about a little bit, the social challenge, which is linked partly to that social isolation, but also to when people retire from work and how they act, how they use their time post-retirement. And then the cultural challenge, which is linked particularly to the role of families. Now, alongside those challenges of aging, what we're also seeing are the things I put at the bottom of the slide there. And again, Korea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world. Very well done to you. Not only do you have a very rapidly aging population, you have a very rapidly falling fertility rate. So that is also a challenge, that countries are not replacing their populations at the same rate, and that means that there are fewer people potentially to be carers, for example, fewer people to pay taxes to support publicly funded health or care systems. There are also changing patterns of employment, particularly among women who historically have been the main carers. Most women do not want to be a carer all their lives. They want to have a job and have a career and so on. So that's changing the dynamic of care. And then we've seen this migration, both international and within countries, particularly from rural areas to urban areas, which often leave older people without community support in their areas. So those are some of the challenges I think we're seeing. Now I'm going to show you some figures. This is a very complicated slide, and I'm not going to talk through the detail of it. What I will put, you've got a couple of references at the bottom of the slide. If you want to go and get more details, you can. But for researchers in the room, let me just say this is a micro-simulation model. I hope the translators can deal with that. This is a micro-simulation model. It's looking at how individuals age in the population, from middle age up into old age, and what we try to do is estimate what the future needs will be of the population in England. There are various elements, I'm not going to talk through the details, but we're trying to estimate in a very precise way into the future how many older people there will be, what their health conditions will be, and what their needs for care will be over the next 25 years. We've done this in the English context, and I'm going to use it for some of the slides that now follow. So let me show you 2 results from that. One of them is this result. The first bullet point talks about the number of older people and how many different health conditions they have. So we estimate that the number of people with 4 or more health problems at the same time, that will more than double over that 25-year period. So we've got an aging population, that's brilliant, but more and more of those people will have more and more conditions, basically. Okay? And that means the need for health and social care is considerable. We also look at how much of this gain in extra years of life is healthy and how much is unhealthy. I'm going to show you that on the next slide. This is a different paper from the same study that we've been doing. And this first thing shows you the gain in life years for men. These are men in England. And the blue column says how many extra years of life will men expect to have when they reach age 65 in the future compared to today. And I'm about that sort of age. I can expect, compared to previous generations, to have nearly 4 extra years of life. What the other columns show you is the state of your health in those extra years. And in fact, for men, what we see is not only do they have more years of life, they have even more healthy years of life. So their health is improving. Okay, so that's definitely a compression, what's called a compression of morbidity. It's definitely a gain. For women, it's the opposite. So what we project for women
is that yes, they will have extra years of life, 3 years of life longer for today's 65-year-olds compared to previous generations, if you like, but more of those years will be lived in poor health. So quite different experiences expected across the generations. Now, we use this kind of estimations, these models, as we call them, to then plan what the health and care responses need to be to people as they move into old age. And I'll show you a little bit of a result in a moment. Okay, let me then go on to my second topic. I'm going to focus on dementia, and I've used this phrase, an emergency in slow motion. It's not my expression, somebody else used that before me, but I think it captures the challenge, okay? It is an emergency, for the reasons we'll see in a moment, but it's happening so slowly that sometimes I think countries are not preparing adequately for what's going to happen. So firstly, what is dementia? I'm not going to go through a long description, but basically dementia is a collection of illnesses. It's not just one illness. The most common is Alzheimer's disease, but there are many other conditions. And it's a collection of brain disorders. And I'll show you in a moment the consequences. I'm sure you know them already. So it's a combination of a collection of different conditions associated particularly with memory loss, with confusion, with problems with speech, with understanding, and so on, particularly with cognitive decline. What people often don't describe is how people with dementia change. One of the most sad things about dementia is that people fail to recognize you. So if you're the son or the daughter or the husband or the wife of somebody with dementia, that person with a condition often just stops recognizing you, stops recognizing you're the person that they've loved for 70, 80 or 90 years. It's a really difficult condition for those reasons. Now this slide is a little bit complicated. Let me just try and explain what this is showing. This is showing the rate, what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at different ages will have dementia. So if I can use this slide here to illustrate, this is the males in the population, these are females, and this is the total population. And each of these columns indicates a different age group. And I'll just tell you two figures to begin with. This group here, the white column, is the 95 plus, people aged 95 plus. And you can see there the likelihood of dementia in those groups is about 30% for males, it's about 50% for females, and then you can see the average over there. So as people get much older, the risk of this devastating set of conditions grows really, really considerably. Okay, so among the very old, this is a really very common condition alongside all the other health problems that people will have. And so what we then expect to see over the coming years is a big growth across the world in the number of people with dementia. So this slide from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this little green bit at the bottom, from 2015 up to 2050, the green slice at the bottom is the low-income countries of the world. The blue and the yellow are middle-income countries, and the dark green at the top are high-income countries of the world. So you can see across all those types of country, there's this growth, but it's particularly rapid in middle-income countries in this projected period. So this is a very rapid change in the needs of the population. What we're also seeing from 3 or 4 studi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now is the number of new cases of dementia is maybe just beginning to fall a little bit. Okay, that's good news. But it's only falling in the higher educated groups. Okay, so this is education is a protective factor, helps to protect against dementia. So we are seeing some improvements, but nevertheless, the general picture is this long, big period of growth. So here are the figures for Korea again. I took them from the National Dementia Plan from 3 years ago from Korea. And you can see on there the numbers of people that are expected to have dementia from 2010 up to 2050. And in the bottom row of the table here, this is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are aged over 65 who are expected to have dementia. So it goes from about 9% in 2010 up to 15% in 2050. Again, this is a huge growth of a very devastating condition that has no cure, or not yet has a cure. So what are the impacts? I've talked about some of these already, but I particularly want to focus on the points at the bottom of the slide there. With those conditions, those characteristics, those impacts of dementia, we then see a very heavy reliance on healthcare systems, particularly on social care systems, and even more particularly on families. Families to provide unpaid support and care for people with this condition. I'm going to show you now, these are figures from our model, our study in England. These are figures, I showed you before, the projected numbers of people with different conditions, including dementia. These are the projected costs. And this column on the left is the cost in 2015, and the different colours the colours on the right don't match up with the colours on the slide, but the red part is healthcare, the yellow is social care, and the blue is unpaid care, family support. It's the economic estimate of how much care they provide. And what you can see is a big growth in the cost from 2015 to 2040. We think it will grow by nearly 250%, and the elements of that are quite substantial. So we've got this growth in numbers of people with dementia. If we continue with our system today that we have in England, then these are how the costs will change. Now, most people in England don't like paying taxes. So most people in England don't want to think about how they're going to pay for this future cost into the future, because they're going to have to pay higher taxes. So one of the big challenges for government then is to say, what can we do to improve dementia care or cure or prevention? What can we do to improve things to bring down those future costs? And that's the big challenge, that one of the things we've been looking at in some of our research. Now, alongside that, let me just go back to that. What I put on here, this blue bit at the top here, this is unpaid care. This is families providing unpaid care for their relative with dementia. If we want them to be able to provide that care, there have to be enough carers. This next slide I'm going to show you says there won't be enough carers. Okay, we have projected how many people there will be in the future who will provide family or other unpaid care. So first of all, what we did was project how many people would we expect to need family care. And these are two different estimates. We can see this growth in the number of people, this is people with dementia, growth in the number of people with dementia who would expect to need unpaid care. And then what these lines show you are different projections, some are optimistic, some are pessimistic, of the supply of unpaid care. Because there are fewer people in families, there are fewer women who are willing to give up work, there are fewer people who live close to their older relatives to provide care, and so on, we see this gap. So even though I showed you in the previous slide a growth in costs, if we don't have those unpaid carers, that growth in costs for our formal system will be even more rapid. So the challenge is enormous. Okay, the next slide is the shortest section in the presentation. Can we cure dementia? No. Okay, not yet. Okay, I hope by the time I get to my dementia, there is something which is going to help to modify my disease better than we have at the moment. But at the moment, there is no cure. So I'll just put on here a little summary. A study from 2014 said that 99.6% of all trials, all explorations for a cure for dementia have failed. Okay, there'll be more since then. So somebody is going to find a cure one day, and I have no doubt they will win a Nobel Prize, and I have no doubt the company that owns the drug will make billions of dollars in profits. But today, there is not a cure. Okay, so if you think you're going to just take the pill and cure it, that's not going to happen. And lots of reasons for that. I won't detail them now, but there is no cure.
So the second option then is, can we prevent dementia? And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a little bit and slowly. Okay, it's not going to happen very quickly. So let me show you this. I'm not sure you can see the detail on the slide. This is a picture from a very good document called the Lancet Commission, which looked at what we know about dementia. And they identified these risk factors that I've listed on the slide. So firstly, choose your genes carefully, okay, because your genetic makeup has some impact. Very small impact, has an impact. Education has an impact, particularly in early life. And then there are things like hearing loss, blood pressure, obesity, smoking, depression, physical exercise, social isolation, diabetes. Those are all related to the risk of dementia. So we can do something. If we could stop people getting diabetes quite as often as they do, if we'd encourage people to do more exercise, if we could encourage people to stop smoking, they would all bring down the number of people with dementia. But in total, those factors only explain 1/3 of the prevalence of dementia. So yes, we can prevent dementia a little bit, but it will take 30 or 40 or 50 years to have an impact. Okay, so prevention is a partial answer to our challenge. The third area I want to look at and focus on now for the rest of the presentation is care. Because if cure is not going to work yet, prevention is going to be too slow, we need to make sure we have very, very good care services to support people with dementia and support their family carers. And I've just listed a number of things on the slide that we know about that might work in relation to care. I'm not going to go through the detail of them. Some of you will know this very well. But there are some medications which can slow down for a short while the symptoms of dementia, but just for a short while. There are psychosocial therapies which can work. I'll show you one in a moment. We can do a lot to support the family. I will call them carers. American term will be caregivers. What I mean is unpaid providers of support. And we can do much better in terms of end-of-life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So let me just show you a little bit about what happens if we try to improve care. How can we do that? And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in terms of the challenges of an aging population. So before I do that, I've got 2 slides which you can't read. Okay, you deliberately can't read. It's impossible. Even I can't read them from here. It's just a jumble. This is our care system. This is the dementia care system. Now remember that people with dementia, one of the earliest signs is cognitive difficulty. So imagine being a dementia person with dementia and trying to find your way through the system. I can add to the system.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add carers into the system. It's incredibly complicated. I will take 1 minute of your lives to tell you a story about my family. Okay? So my father had dementia. He died about 3 years ago. He had dementia, he had Parkinson's, he had coronary heart disease, so he had those multi-morbidities. And he was cared for at home by my mother. And she had a fall and broke her hip and had to go into hospital. And so myself and my 3 siblings took turns to care for my dad at home. And it's the only time in my life I've been a carer, and it was very challenging. Now I have my job and I sort of understand the dementia care system. My brother teaches health sciences, is a qualified nurse. One of my sisters is a senior housing officer, and the other sister works in a special needs school. And between the 4 of us, we could not understand this system. So even though we had all those qualifications, all those skills, all those professions, we could not find our way through the system. So the system of care is complicated. That's the first thing. And one thing we need to make sure we do in Seoul, in London, everywhere, is to make the systems easy to navigate for people who are going through very difficult periods in their lives. Now, what I put on this slide, and this is one I do want to say just a little bit about, is a set of guidelines. So in England, we have a body called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which abbreviates to NICE, and it is quite a nice organisation. And what they do is they develop guidelines for different clinical areas, different problems. And what this set of guidelines lists are the things that they think work
in dementia care. Okay, these are the things that they recommend there should be in dementia care. So the first one, the top one, is involve people with dementia in decisions about their lives. Don't do things to them, do things with them. Okay, it's the first thing. Secondly, provide information, for example, to carers or to people like me who are trying to be a carer. Provide information. Things like advanced care planning allow people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care before their dementia gets really quite severe and they can't make those decisions for themselves. And I won't go through the rest of the slide, but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dementia area, and you can get my slides or email me, but look at these guidelines. I'm not saying they're definitive, but they're based upon international evidence of what this expert group, which included people with dementia on the group, what they think works in this particular context. Okay, so I want to focus now on just two interventions very briefly and show what the consequences are of scaling them up. Okay, so one of them is going to be this one, which is cognitive stimulation therapy, which is psychosocial therapy, and the second one is carer support. So what do we know about these, and how might these help us in the future? So what is cognitive stimulation therapy? Very briefly, it's a very simple therapy. It's delivered by psychology graduates. You don't need to be a clinical psychologist, but it delivers in groups. It's trying to help people to understand their condition, but it's doing fun things that will preserve and protect and prolong, if you like, their cognitive abilities. And the evidence suggests that it works. It works for a short while in slowing down the rate of cognitive decline. So what we did was to say, what would happen if everybody at the right stage in the dementia pathway, which is in the earlier stages, if they had access to this, what would happen to the needs of the population and the costs of the care system? And what I put on here is what happens if you scale up this intervention to the whole of the relevant population. Then we would see an extra 37,000 people in 2020, an extra 54,000 people in 2040 would have better quality of life and better cognition. This is not a magical cure, of course, it's just improvements, but significant improvements for a period of their dementia lives, if you like. So a big improvement in the numbers. Secondly, we see this thing, I won't go into details, but health economists talk about quality-adjusted life years. It's a way in which resources often get allocated. Those are big increases as well. We see an increase in costs. Okay, this is not a reduction in costs. This actually increases costs, but many people think these costs are worth paying because of the improvements in health and quality of life. And I won't go into details of the rest of the slide, but what you can see is we have something we know works. We just don't deliver it to many people. So if we did deliver it to more people, we would see gains in their health, gains in their quality of life, at a relatively small increase in costs. Okay, so that's one. The second one is a support program for carers, family carers of people with dementia. And again, it's a very simple program. It's trying to help carers to learn about dementia, to develop techniques to help them 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ementia, to plan for the future, to relax, generally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ves. The evidence is really strong. This program works well, and it improves carers' mental health and their quality of life for at least 6 years. Okay, it's a really impressive program from that point of view. There are similar model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is is the model that's used in parts of England. So again, what would happen if we made this available to all family carers of people with dementia? What we would see is these are the numbers of carers who would gain in terms of having better mental health of the carers, better quality of life. There'll be these quality-adjusted life years. I won't go through detail of those. There'll be savings in costs, so the cost of the care system would come down, which would be good news if you're a taxpayer perhaps, and there'll be gains over actually a period of 72 months, up to 6 years we see these gains. Okay, so again, it's saying we know something works. What happens if we scale it up to the rest of the population that will be eligible?
Okay, I want to just say two things about a project that we're doing at the moment, just to tell you about, and then I've got some concluding remarks. And this project is called STRIDE. And this is a project that we're doing in 7 middle-income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en we have some associated other countries. So the countries we're working in are in red. One of them you can barely see, which is this one here. So we're working in Jamaica, in Mexico, in Brazil, in South Africa, in Kenya, in Indonesia, and India. And I'll tell you what we're doing in a moment in those countries. And then we've also got some other countries with that are linked to us and not part of our project doing something. So Chile, South Korea, there's a bit of work going on here, Vietnam, New Zealand, Switzerland, 1 or 2 other countries we're also doing this work. So what are we doing? What we're doing is to build capacity in doing research and turning research into practice and policy advice. So this is not taking a northern model, a high-income country model, and saying, do i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is is working with other parts of the world to develop what is appropriate in those contexts and then trying to build the evidence to support it. So we're doing that particularly to feed into national dementia plans. And I'm just going to put the components up here very quickly because I'm conscious of time. What we're trying to do is focus on 3 particular areas in these countries. One of them is family carers of people with dementia, trying to find out what it's like to be a carer. So I have colleagues at the moment who are working in both Jamaica and Mexico doing interviews with families who are providing care for dementia. They're going to India very soon. In another country, in 2 other countries, we're looking at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because there's a huge stigma and misunderstanding of this condition. So we're doing that work in Brazil and in Kenya. And then in 2 other countries, in South Africa and Indonesia, we're just trying to understand how many people there are with dementia and what support they need and what the costs are of supporting them. So I mention this not because this is the best project, although I think it's good and I enjoy running it, but it's a project which is trying to get an understanding of what dementia means in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s to try and help to prepare for this big challenge that we're all facing. Okay, my concluding remarks, just some brief slides to finish with. I'm going to show you this is the most complicated diagram I'm going to show you, okay? And apologize for that right near the end of my talk. But what this shows you, I think this is a beautiful picture. It's not my picture, I took it from somebody else. It's a beautiful picture, and it shows us the challenge of aging. And what it shows you is it tells you how long it takes countries to move from 7% of the older population 7% of the population being 65 and over to 14% being 65 and over. Okay, so let me explain. So let me show you this one first of all. This is France, okay? France had 7% of the population in, 1850. And by the time we got to I can't read it now, but 1970-ish, they had 14% of the population. Okay, so France had a very slow aging of the population. I'm afraid the main reason for that is that France likes wars. They fight a lot of wars, okay? It's not a very nice thing to say, but a lot of their young men, young women, young men particularly, were killed in all sorts of conflict over that period, so that's a very big contributor to that factor. But they had that slow aging of the population. This is the UK. It took 45 years for the UK to go from 7% to 14%. And this is Korea, which is taking just 20 years. So it took France 70 years. It took the UK 45 years. It's taking most of you, 20 years. So the challenge of aging is great. It's even greater if it's happening at this speed. And this is the typical speed. I'm not going to go through other countries, but most of these other countries, or some of these other countries on the slide, are middle-income countries, which again are not really very prepared for this challenge that we face of an aging population. So let me just finish with this picture. So what I put on here, let me just explain. So NHS
is National Health Service. This is our universal health system in the UK. It's funded through taxes. And I would say dementia, and more generally aging, is a challenge for policy in our health system, the NHS. It's a challenge for policy in our social care system. So it's a health issue and a social care issue. What do we need to do in those systems? What we need to do is what I've been talking about here. We certainly need to invest in prevention. We can do something to prevent some of those cases of dementia or some of those other aging-related health problems by preparing the population in various ways. So prevent is one. We continue to search for cures for some of those conditions. We need to deliver better care, and we certainly need to support families. So that's what health and care systems can and should be doing. But,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but, aging is not just a healthcare system issue, it's not just a social care issue, it is a whole government issue. And what I put on here is a very complicated picture. I did that slide myself. I'm very proud of doing all those slides myself, okay? But what I put on here, it's a challenge for every different part of society. It's a challenge for tax policy, it's a challenge for the labour market, it's a challenge for housing, for immigration policy, for criminal justice, and so on. So we have to think of aging as not just a health issue or a social care issue, but a whole society issue, and respond to it appropriately in that way. So very finally to say, I've had various funding support for research that I presented here, and I thank the funders for that, but the comments are mine. I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which have interfered with what I said, I hope. And if you want to email me for anything, including slides, that's my address, or follow me on Twitter. So thank you very much. 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마틴 랩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와닿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치매 발병률이 15.1%나 된다고 이렇게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치료도 어렵고 예방 효과는 미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질병이라면 어느 때보다도 돌봄 영역에 대한 신속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치매에 대한 해안을 나눠주신 마틴 랩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의 돌봄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돌봄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책 연설은 서울시의 배형우 복지기획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기관 배용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의 돌봄 정책을 소개해서 기쁘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서울은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변화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마틴 맥 교수님이 말씀하실 대로 지금 서울은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 저출산으로 상당히 지금 미래의 돌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 인구가 서울시에서만 140만 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한 15% 되고요. 한 2050년 되면은 한 200만 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출생률 같은 경우는 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대학 입시를 볼 때 저희가 80만 명이 봤는데요. 올해 시험 본 분들이 46만밖에 안, 그러니까 반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돌봄이 고령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저출생으로 태어난 아이들한테 더 돌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해서 더 돌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이를 낳으면 결혼이 들어요.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온 세대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서울시의 어떤 복지 정책 전반과 그다음에 그 세대별로 그 돌봄 정책, 그다음에 앞으로 서울시가 더 주목해야 할 어떤 정책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님이 오신 뒤로 정말 저기 많은 변화를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수혜는 늘리고 또 부담은 나누고 또 서비스를 즐기고 하는 어떤 그런 복지 정책을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뭐 그 전 시장들 열심히 하셨지만 그 전에 어떤 행정은 어떻게 돌보면 모든 게 뭐냐 개인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이제 82년생 김지영 나왔지만 그 소재가 이제 나오는 게 저기죠. 이제 90년 이제 80년대 2000년대 이제 넘어가죠. 근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 왜 여자가 다 부담을 할까? 그다음에 민간에서 모든 걸 할까? 정부는 뭐 할까? 이런 것이 나온 게 사실은 제가 그 복지 관점을 볼 때는 80년생 김지영이 다 대변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0년을 넘어서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게 어떤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공공화 이런 것이 진행됐고요. 어제 시장님도 강조하신 게 뭐냐면 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돌봄은 온 사회, 그다음에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할 그런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좀 천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2011년 정도만 해도 이제 복지 예산이 한 4조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금년도에 11조 5천억 돼서 내년도에는 12조 시대가 됐습니다. 상당히 복지가 3배 정도 늘어갔고요. 많은 예산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공무원도 한 2,000명 정도 늘어서 한 4,500분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복지 이렇게 공무원도 많이 늘고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복지는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복지는 국가 이제 기초수급 제도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소득 하위 분야에 계신 분들만 돈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세상이 세계가 빨리 변하고 사회가 변동하면서 경제적으로 갑자기 이제 위태로워진 분이 많이 생겼어요. 만약에 실업이나 한파 뭐 이런 데서 갑자기 일용직들이 돈이 없으면 정말 저게 난감해져요. 최근에 이제 뭐 자살 사건도 많은데 갑작스럽게 파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라고 해서 이제 정부도 있지만 서울형 기초보장대에서 어느 누군가가 내가 갑자기 있잖아 무너졌을 때 동주민센터만 찾아가면은 진짜 그 주거비 같은 게 아니 뭐 100만 원, 뭐 생계비 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이렇게까지 진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많은 이제 복지 종사에 하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어려우신 분이시고 파산이나 이런 거 뭐 있으시면은 주민자치센터 가시라고 그러고요. 저희 또 서울복지재단에 구민복지센터가 있어서 파산하신 분들 상담해갖고 많은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님 들어와서 이제 가장 또 혁신적인 게 뭐냐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전 세계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봐도요 대부분의 정책은 사실 신청주의예요. 누구나가 신청을 해야만이 복지를 줄 수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좀 더 혁신적으로 복지 플랜이라는 어떤 새로운 직종과 어떤 그런 걸 뽑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아까 마틴넷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뭐 치매가 그러니까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가서 뭐 치매 증상이 있으신지 건강이 어떠신지 미리미리 예방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요. 저소득층을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도와드릴까 하는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운영으로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어떤 그 복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찾아가는 뭐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예산 늘리고 공무원 늘리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그 복지 정책을 했나 생애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별로 많지도 않고 아이들이 뭐냐면은 사회 변화 속에서 정말 이렇게 보호돼야 할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말 1,000개 이상 좀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10명 중에 4명은 국공립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을 계속 만들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금 하고요. 또 그 80년 김지영 씨가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출생이 문제가 이제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좀 서울시에서는 뭐 출산할 때부터 이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금 출산 용품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금 산후조리 도우미까지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출산한 가정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 아이 지금 낳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어갖고 저희 지금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애도 지금 국공립 어린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신청을 하면 너무 경쟁률이 세서 다니질 못했거든요. 정말 돈 많이 들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출산부터 그다음에 보육까지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어려서부터 돌봄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서 이렇게 돌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초, 중고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 거의 이제 무상으로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중학교까지는요 거의 준비물도 다 해주고 초등학교는 준비물로 다 해주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특성화 같은 경우 거의 다 장학금을 받고 다녀요. 대학교도 지금 거의 다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졸업을 하고 나서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당연히 취직하고 이런 있잖아. 직선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딱 졸업하고 직장을 못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난 사회에 나고자 하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이제 10달에 50만 원씩 주는데요.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한번 딱 쓰러졌다고 할 때 누군가가 좀 도움을 주면 그걸 갖고 내다 둘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는 청년 중에서도 이제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서 저희가 자산 형성 사업을 하는데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내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 성과 분석을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할 때 주거나 결혼 비용으로 쓴다는데요. 지금 외국 분들은 잘 이렇게 이해 안 되시지만 서울의 주거는 정말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결혼 비용도 많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신혼부부에게 이제 지원하는 주택 같은 경우나 여러 정책이 있는데 정말 청년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너무나 이제 자괴감을 빠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고 싶어요. 이제 저도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 4, 5년을 그냥 많이 돌았는데 그 돈 시간이 사실은 미래를 내갈 때 어떻게 되게 보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청년 수당이나 청년 통장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조금의 쉼을 가지면서 미래를 더 준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또 이렇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아마 전세적으로 제가 봤을 때 50+에 대한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가 50+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50대가 좀 초반이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사회적으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0대 상당히 젊어요. 저도 지금 50 넘어가는데 저 이렇게 어디 운동하고 그러면은 거의 20대 30대 못지않게 잘 뛰고 다니거든요. 저 해도 좀 팔굽혀펴기 한 50개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50대라는 게 예전에는 제가 어려서는 되게 노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50에 손주를 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50이 너무 젊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나와서 그냥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 50+ 분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다음에 다시 사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쌓은 노하우를 사회 경험을 통해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50+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50+ 재단을 만들었고요. 50+ 캠퍼스를 서울에 6군데 만들고요. 50+ 센터를 19군데 서울시 만들어서 서울시 25개구 전역에서 50+ 어떤 그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져서 50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마틴렉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45만 명의 노인 인구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9%가 치매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20만 분이 치매를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은 한 7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공 요양원을 계속 지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 아시겠지만 님비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짓질 못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7개 짓고 있는데 아마 2009년 이후로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게 없는데 제가 와서 뭐 자랑 같지만 계속해서 지금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한 서너 개 정도 돼 있고요. 그렇지만 뭐냐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10만 명 정도가 되고요. 10만 분 정도가 어디서 케어 받을 때 돌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2010년 이후로 지금 데이케어 센터 만들어서 각 집 주변에서 뭐 10분 거리에 뭐 가까운 거리에 데이케어 센터를 지금 완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11년 정도에 한 250개인데요. 지금 400개가 지금 만들고요. 또 만드는 거에만 추정하지 않고 저희가 인증제도를 통해서 좀 더 그 뭐 어떻게 보면 좀 고퀄리티를 지금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누구나 치매 위험이 있거나 만약에 지금 1인 가구나 또 이렇게 맞벌이 부부 때문에 부모를 돌보지 못한 분들이 바로 집 옆에서 케어를 하게끔 그런 지금 데이케어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이제 부모님이 80이 넘으셨는데요. 갑자기 80이 넘으시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항상 뭐 일 때문에 병원을 모실 수 없으니까 저는 아예 지금 서울의료원 그냥 바로 앞에 거기서 이사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병원이 서울의료원 앞에 있으니까 그냥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아프시면 그냥 바로 병원 가시고, 예? 뭐 누가 간호사분 맡으면 제가 돈 다 넣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노인 문제가 항상 노인 문제는 앞으로의 우리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치매 문제, 노인 어르신의 돌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마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국가 치매 책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치매 안심 그 도시 서울을 지금 주장하면서 치매에 대한 어떤 공공 인프라 확충해서 치매 안심 센터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고요. 서울시 안에 뭐 치매 안심 마을들을 만들어서 각 25개 구에 다 전역을 만들어서 치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이태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마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치매를 뭐 지금 약도 없고 뭐 예방하기도 결국 지역 안에서 관심과 그 뭐 어떻게 보면 서로 돌보는 관계에서도 좀 해야지 그 돌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고 좀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혼율이나 하여튼 여러 미혼모분도 많고 그래서인데 서울시가 여기서도 듣잖아 많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한부모 뭐 가족 자녀의 지금 그 양육비 지원할 때 원래 12세 미만인데요. 대부분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계속 어렵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12세까지만 한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8세 미만 아이가 있는 한부모한테도 지원을 해주고요. 또 한부모분들한테 가사 서비스도 지원하고 아이 돌보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소홀했는데요. 정부 측에서도 지금 뭐 등록금이나 뭐 이런 있잖아 그 각종 이제 이런 제도 지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부모 가정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장애인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거의 지금 장애인 분들은 시설에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정말 가정에서 돌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서 지금 계속 저기를 해왔어요. 케어를 해왔어요. 돌봄을. 그렇지만 뭐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 전에는 시설에 있으면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 공동으로 살아가면 어떠냐 보였을 때. 이 장애인분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같이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장애인분들 다 이렇게 목욕할 때 이렇게 진짜 막 10명
다 옷 벗은 채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욕 준비시키고 그러면 사실은 그때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인권이나 그런 문제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잘 살고 서울도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도 이제 이분들도 이제 하나의 인권인 존재로 케어해야 된다. 그럼 이분들도 시설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나와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는 한 10년 전부터 탈시설 지금 정책을 해서 한 600명 정도가 600분 정도가 나와서 탈시설 하는데요. 자립주택이나 그다음에 지원주택 그런 것들 하고요.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도 지금 계속 늘려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코디네이터도 지원하면서 탈시설 정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울시가 어떤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다음에 유아, 초등, 어르신, 중장년까지 다 케어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에서 많이 하지만 사회는 너무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소득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점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거기에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은 너무 떨어져서 저희 지금 0.76명이에요. 상당히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해요. 얼마 전에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의 인구학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저희가 이제 5천만이거든요. 지금 한 1,000만 시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 서울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1,000만이. 결국 그게 이제 부동산도 연결되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출산이 너무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마틴네 교수님이 이제 강의해 주듯이 모든 약도 좋아지고 건강도 많이 챙겨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심화되고요. 그러면 진짜 누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지 않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지금 어르신 돌볼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1인 가구가 제가 1990년도에 이제 제3의 물결 이제 한번 책을 갈부리했었고 이제 이렇게 많은 책들을 1990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서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가족 구조가 변할 것이다.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1인 가구가 60%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4인 가족이었고 1990년대 이렇게 초반만 해도 어떤 하나만 낳자는 운동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지금 서울은 30%가 지금 1인 세대입니다. 근데 1인 세대가 너 잘 살고 그러면 괜찮은데 정말 지금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1인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를 어떻게 보면 2010년대 이후에 많이 늘렸어요. 막 복지를 여러 군데서 하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게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만약에 어디 아프다 그럼 보건소 가고 이게 보건소만 가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어르신이 만약에 내가 아프다 보건소 가고 이분들의 케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분들의 사례 관리도 해주시고 만약에 이분이 어려우면은 각종 이제 공적 부조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민간 자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관계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까 모두의 이태수 위원장이 말씀하듯이 이제 커뮤니티라는 어떤 그런 그 중요성이 생기면서 하나의 그거를 구조화하고 서로 통합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고요. 서울시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보여줄 지금 돌봄의 미래는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은 틈새 없이 끊임없는 지금 복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선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또 변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시민 복지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시민 복지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결국 시민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주택. 그때는 이제 2012년에 1,000명의 원탁회의라는 어떤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 복지 기준, 시민 복지 기준 이제 2.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는 돌봄이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과 주거, 건강, 교육이 모두가 돌봄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체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는 어떤 중요한 지금 돌봄 정책의 하나는요, 그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회 서비스원은 그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또 시장님의 이제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근데 좀 국회에서 어떤 법이 안 만들어지고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뭐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조례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사회 서비스를 하면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떤 사실은 그 민간 영역에서 돌봄을 잘 해오셨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저희 나라의 이제 장기요양보험 수가 때문에 양질의 보면 안 되고 이 요양보호사분들이 거의 다 이제 50대 후반이나 막 이런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셨지만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일자리도 안정화되고 그런 속에서 돌봄도 지금 좋은 돌봄을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서울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제가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린이집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통해서 좀 좋은 돌봄 지금 하고 좋은 일자리 지금 하는 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행정이 아무리 이제 조직화되고 뭘 하더라도 통합적인 어떤 돌봄 이런 게 좀 많이 지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 법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란 그 제도에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사회적 해가 되지만 그 중간에 이렇게 빈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를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울 돌봄 SOS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돌봄 SOS 센터를 가시면은 상담을 만약에 내가 이제 아파서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자원들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돌봄 SOS 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요. 내가 어디가 이제 불편하다. 이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 지역에 있는 센터와 연결해 주고요. 그다음에 복지 제도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저희 복지가 이렇게 갑자기 10년 새에 막 오르면서 제도는 많지만 연결되지 않았던 것을 돌봄 SOS 센터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연결해 갖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개 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2, 3년 안에 25개 구 다 했어요. 누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돌봄 필요하다. 그 돌봄 SOS 때 요청했을 때 각 지역 사회와 연결하고 각 그 돌봄 시설과 연결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출산제가 보다 보면은 영유아 이제 보육 부담이 지금 많이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희가 많이 늘렸는데 아직까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을 통해서 차액 지원을 통해서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 시설과 거의 이제 동일한 서비스를 가게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 시간에도 지금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동네 지금 그 열리는 육아방을 만들어서 어느 누나 쉽게 지금 육아를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보육 문제가 해결되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을 하거나 어딜 가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키움센터에 가서 그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도 좀 문제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부모들이 이제 맞벌이가 많아요.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케어가 좀 안 되는데 그 지금 키움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쾌적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자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맨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월세 임차 보증금도 많이 지원하고요. 임대주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두 쌍 중 한 명 정도의 지금 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3년간 지금 3조 원을 좀 투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다양한 지금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누구나가 지금 서울이 주택 문제가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분들 지금 저희가 장애인 문제에서도 지금 정말 지금 선진적으로 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에서 뭐냐면은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분들의 어떤 권리 선언이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 탈시설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책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최초로 이제 중증 뇌병변 장애인 뭐 일회용품 지원한다든가 또 청년 시각 장애인 문자 통역을 하다든가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스스로 이제 기반을 마련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장애인분들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이게 있었지만 같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자산 형성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이제 장애인 할 때 15개 저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그 장애인 분들의 형편에 맞게끔 지원들 직접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지금 돌봄의 문제는 지금 1인 가구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1990년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올 때 1인 가구가 뭐 60에서 70% 간다. 이런 거 처음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진짜 1인 가구가 많을까 했는데 어느덧 지금 우리나라도 30%까지 갔어요.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돌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1인분들이 이제 잘 살고 그러면 괜찮은데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이렇게 사회 관계망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웠을 때 누구한테 지금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사회 소통망, 관계망도 형성하고요. 저희가 어떤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자립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어떤 정책을 하는데요. 어떤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도 뭐 여성 안심 택배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분들한테는 노인분들이 이제 1인 가구 있으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 도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해서 지금 1인 가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인 가구는 제가 1990년대에 전 세계가 전망했듯이 한 진짜 60%까지 갈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 주택이나 어떤 지원 정책이 많이 따라줬을 때 그것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이제 1인 가구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좀 요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할 때 저희가 1대1로 진짜 다 케어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또 이렇게 계시는 것도 이제 뭐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4차 산업의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상당히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4차 산업 연계해서 어르신 돌보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냐면 IoT 기기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진짜 딱 어르신들이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 그럼 바로 저희가 그 생활관리사분들이 쫓아가서 하고요. 작년 금년에도 여러분들을 지금 구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연계해서 어떤 어르신 복지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서울시의 많은 내용들을 막 설명드렸는데요. 하여튼 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사회가 변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면서 어떤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뭐 어르신의 돌봄, 그다음에 혼자 사는 가정 이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는 누구나 진짜 이렇게 서울시를 기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의 배형호 복지기획관님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 잠깐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옆에 간이 의자도 두고 뒤에 서서까지 발표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행사장을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뭐 하루에 1억 원 벌 수 있는 투자법 이런 강의가 아니고 이런 정책 발표에서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든 진기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몰입감 있게 서울시의 돌봄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준 우리 배형호 복지기획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